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이었죠. 네, 뉴욕 증시 대통령의 날, 아마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는 날 같습니다. 하루 짧은 4거래일만 문을 여는 가운데 최근 5천선을 돌파한 S&P 500 둘러싸고 낙관론과 신중론이 엇갈리고 있는 월가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엔 또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 만큼 이 고점 부담을 이겨내고 더 오를 수 있을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는 업종별, 종목별 좀 차별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시 살아난 저 PBR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코스피가 무려 1년 9개월 만에 2,680선을 넘어섰고요. 코스닥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화두는 뭐니 해도 AI죠. 미국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국내 ETF 시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죠. 네, 요즘은 진짜 AI 빼고는 얘기가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게요. 엔비디아는 올해만 들어서 채 2달도 안 됐는데 주가가 46% 넘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을 담은 ETF 수익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올라 고민이 크신 분들 ETF 투자 전략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앞서 앵커님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뉴욕 증시 대통령의 날로 쉬어가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우리를 둘러싼 글로벌 투자 환경 짚어보겠습니다. 해외여행은 마음 먹고 가야 하지만 이렇게나마 전 세계 지도를 살펴봅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을 필두로 연초 글로벌 증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에 기반한 조정 장세가 이어지곤 있지만 S&P 500 지수 5,000선 넘어섰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주 강세에 따른 숨고르기 장세 속에 영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쉬어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1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직전 달인 5.3%에서 4.4%로 둔화했는데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유럽 주요국들도 첫 금리 인하가 하반기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골드만삭스 전략가들은 유럽 대형주들을 묶은 이른바 그래놀라즈를 포함해 유럽 증시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아온 만큼 많이 오른 미국 주식보다 밸류에이션이 낮고 M7처럼 버블이 꺼질 우려도 낮다는 의견입니다. 이번엔 아시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극단의 시장 속에서 국내 증시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초부터 미국과 함께 달리고 있는 일본입니다. 미 증시 휴장을 앞두고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지난주 니케이 지수 장중 한때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처럼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정책적 노력과 엔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효과가 이처럼 증명된 만큼 국내 증시에서도 최근 저PBR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시장은 살려야 한다라는 목표 하에 쏟아내고 있는 부양책들이 조금은 힘을 발휘하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최근 몇 년 새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부진한 흐름 보였는데 중국 정부의 강력한 부양 의지가 전해지면서 반등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소비가 증가했다는 소식에 상해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글로벌 투자 업계에서는 중국 주식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 등 구조적 요인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만큼 중국에 대한 비관론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돌아오면 최근 뉴욕 증시 내러티브는 크게 AI 모멘텀 지속 여부와 또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AI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는 그 키를 엔비디아가 쥐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살펴보면 엔비디아 이 시점에서 경계해야 되는 요소를 꼽으라면 시장의 과도한 기대감입니다. 실적이 예상처럼 좋게 나오더라도 너무 지나친 기대감이 되려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예상보다 높은 물가의 금리 인하 시기가 점점 밀리고 있다는 점인데요. 더딘 물가 하락과 소비 위축에도 불구하고 노랜딩, 즉 무착륙이란 표현이 사용될 만큼 미국 경기 기조는 견조한 모습입니다. 연준과 시장의 시각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변수, 바로 미국 대선입니다. 현 집권당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쓰면서 돈을 풀려고 할 때 상대방인 공화당은 견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는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은 긴축으로 갔다면 올해는 반대로 통화 정책은 완화적으로 바뀌고 미국 정부의 재정 지출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전현직 대통령 간 재대결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변수로 반드시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비즈입니다. 오늘은 EU 조사에 직면한 틱톡과 가격을 내린 하이브리드 세단을 내놓는 비아디, 이탈리아에서 중국 리프모터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는 스텔란티스 소식입니다.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이 유럽연합의 SNS 규제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그동안의 예비 조사를 바탕으로 틱톡의 디지털 서비스법 위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공식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티에리 브루통 EU 집행위원장은 미성년자 보호를 언급했는데요. 틱톡이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특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틱톡은 지난해 3분기 1억 3,653만여 건의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 가운데 민감한 성인 테마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EU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틱톡은 조만간 추가 영상 삭제 조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대기업 비아디가 출시 가격을 20% 내린 새로운 버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세단 친 플러스 DMI를 선보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함인데요.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친 플러스 DMI의 가격은 79,8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478만 원으로 이전 버전보다 가격이 20% 낮아졌습니다. 해당 모델은 닛산의 실피, 폭스바겐의 라비다 등 가솔린 세단과 경쟁하는데요. 비아디는 가격 인하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아디는 올해부터 최고급 모델을 출시할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내 수요가 둔화하면서 적극적인 수출을 통한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 토리노 미라피오리 공장에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리프모터의 전기차 생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최대 15만 대의 저가 전기차 생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생산은 이르면 2026년 또는 2027년에 시작될 듯합니다. 스텔란티스는 작년 리프모터의 지분 21%를 16억 달러에 인수하며 합작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스텔란티스가 리프모터의 제품을 중국 외 다른 국가에서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리프모터 전기차 생산을 통해 스텔란티스가 이탈리아 정부와 합의한 생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1위 도요타가 일본 국토교통성의 엔진 출력 시험 부정행위 단속 조사에 직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니케이 신문을 인용해 국토교통성이 부정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부 엔진 유형에 대한 인증 철회 가능성이 포함돼 있는데요. 굴삭기 엔진과 2개 모델의 지게차용 엔진이 현재 철회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규제 당국은 랜드크루저 차량과 하이에이스 밴에 사용되는 엔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위법 행위의 심각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도요타는 지게차와 자동차 엔진 모델의 성능 테스트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해당 조치가 도요타의 잇따른 품질 인증 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본 게임 업체 닌텐도가 스위치의 후속작 출시 지연 소식에 주가가 6% 가까이 급락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지난 17일 보도에 따르면 닌텐도는 게임 퍼블리싱 파트너에게 스위치2가 내년 3월 이후에야 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당초 스위치2는 5월 4분기에 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닌텐도의 주가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출시 지연 소식으로 19일 도쿄 증시에서 닌텐도는 5.8% 하락했고 장중한 때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인 8.8%까지 하락했습니다. 연휴 성수기 시즌에도 스위치2가 나오지 않는다면 닌텐도는 소니그룹과 마이크로소프트에 훨씬 더 새롭고 성능이 뛰어난 제품들과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네이버 웹툰이 이르면 올해 6월에 미국 증시 상장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기업 가치는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에서 5조 3천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상장을 통해 최대 5억 달러, 우리 돈 약 6,700억 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주간사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로 선정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만화와 웹툰 분야에서 넷플릭스처럼 세계적인 플랫폼을 육성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네이버발 훈풍에다가 정부 지원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국내 웹툰 관련주가 상승 바람을 탔습니다. 미스터블루가 12.24%, 핑거스토리 6.18% 올랐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주요 주주로 있는 Y랩이 5% 가까이 올랐고요. MBT는 주력 사업인 오퍼월 네트워크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4%대 상승 마감했죠. 삼성전자가 새로운 계약 소식을 알렸습니다. 캐나다의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 텔러스에 오픈랜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는데요. 캐나다에서 오픈랜이 도입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지난 2020년에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던 양사는 이번에 협력을 더 강화했는데요. 중국의 화웨이와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는 통신 장비 시장의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오픈랜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어제 통신장비 관련주가 오랜만에 빨간불을 켰죠. 에이스테크가 17%대, 나이트론이 11%대로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또 KT는 7% 가까이 오르면서 42,200원에 마감했는데요. 무려 10년 9개월 만에 4만 원대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KMW와 이노와이어리스가 5에서 6%대 강세 보였습니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알렸습니다. 4월 총선을 약 50일 앞둔 상황에서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수은법으로 불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처리될지가 주목되는데 수은법은 한국산 무기의 추가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수은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수은법에 대한 여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총선 이후로 밀릴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도 어제 방산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였죠.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발사체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어제 7.5% 올라 15만 원 선에 안착했습니다. 풍산홀딩스가 8% 가까이 올랐고 S&T 다이내믹스는 세계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중동 시장 공략에 나섰는데요. 어제 6%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픈AI가 새로운 AI 시스템 소라를 공개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멀티모달 AI 소라는 글을 입력하면 내용에 맞는 최대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러면서 부적절한 용도나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딥페이크 악용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전문가들과 소라의 안전성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정식 출시 시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소라가 국내 AI 관련주에 몰고 온 훈풍이 연일 이어졌습니다.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상 협력 기업인 이노뎁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어제 24% 이상 급등했죠. 또 크라우드웍스는 작년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고 적자 폭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20%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브리지텍, 알체라, 플리토가 6에서 8%대 상승률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들 복습하는 기업 이슈였습니다.
코스피가 1년 9개월 만에 2680선에 안착했습니다. 밸류업의 힘을 확인할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인플레 우려에 시장 금리가 상승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했지만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에 저PBR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어제장 복귀하면서 투자 포인트 짚어봅니다. 어제 코스피가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1.19% 올라서 2680.26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1% 강보합 정도로 858.47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금요일 보도된 밸류 프로그램 발표 일정 영향에 저PBR 업종의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됐습니다. 외국인 코스피 현물을 6,093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4,433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만 1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개인 동반 매수 우위였고요. 기관만 1,184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는 대형주에 집중이 됐습니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13조 규모의 AI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고 한 소식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규모 외국인 순매수세가 유입되며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37% 올라서 종가 73,800원, SK하이닉스 장중에 신고가를 갈아치우며 마감가는 3.07% 올라서 15만 1,300원이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작년 내놨던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에 2차 전지 밸류체인이 전반적으로 급락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3.05% 떨어지며 종가 39만 7,500원이었고요. 코스닥 시총 1, 2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각각 3.94%, 5.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대체로 부진한 가운데 HLB가 신약 기대감에 14.87% 급등하면서 마감가 78,800원이었고요. 2차 전지 관련주인 엔캠은 19.64% 급등해서 알테오젠을 제치고 시총 4위에 올라섰습니다. 종가는 30만 1,500원이었습니다. 어제 환율은 20전 내리면서 1,335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기업 밸류원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 현재 저PBR주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펀더멘털 변화보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라 이 기대감이 소명될 구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의의는 훌륭하지만 정책 결과로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PBR 기준으로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건 맞지만 PER을 기준으로 한국 증시 밸류에이션이 유럽과 별 차이가 없고요. 또 일본과 대만보다도 낮은 상황이어서 크게 저평가받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입니다. 현재 3월에 주주총회까지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지만 3월 말에 배당이 지급되고 4월 총선 이후에 정책 모멘텀이 약화될 수가 있어서 저PBR주 투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은행과 자동차 등 주요 정책 수혜 기업의 배당이 2월 말 그리고 3월 말에 예정이 돼 있어서 배당 기산일 이후에 해당 기업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저PBR주 랠리가 끝나면 반도체 업종이 다시 시장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AI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고성능 저전력 메모리 탑재와 주문형 반도체 개발의 중요성이 커졌고요. 국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디램 전공정 장비 증설 사이클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공정 장비와 소재 업종을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올 하반기에 HBM 투자 설비 규모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1분기에 디램 전공정 장비, 그리고 2분기에 평택 캠퍼스 4공장과 테일러 공장 완공, 내년에는 디램과 낸드, 파운드리 전공정 장비까지 예정이 돼 있어서 이 투자 사이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당분간 저PBR주 강세가 이어지겠지만 너무 많이 오른 저PBR주가 부담이라면 다시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 업종들 계속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2분 향해 갑니다. 이제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상황이고 어제 국내 증시 보니까 코스피가 2,680서 외국인 기관이 다시 또 매수의 힘을 내주더라고요. 네. 예. 지수는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는데 들고 있는 종목에 따라서 아마 체감 지수는 많이 차이가 나는 그렇죠. 그런 상황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눈길을 끄는 뉴스가 그거네요.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그 네. 7개 종목의 그 성장 기술주 시가총액이 그 7개만 하니까 예. 전 세계 어느 나라 주식시장의 시총보다도 미국 제외하고 높다는 네네네. 거예요. 2등이 중국, 3등이 일본이었는데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해도 중국을 앞서버린답니다. 엄청나죠. 중국 얘기하니까 또 오늘 중국이 그 긴 춘제 연휴 마치고 또 개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도 많고 또 뭐 중국 증시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또 중국 증시 개장도 좀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크로스 리서치 이재무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뭐 뉴욕장은 없었고 네. 뭐 어제뿐만이 아니고 또 일주일 만에 뵀으니까 네. 자 지금 뭐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다들 뭐 이렇게 수요일 밤 우리는 목요일 새벽을 갖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외국부터 한번 바깥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정리 한번 해주시면은. 네, 일단 뭐 시장 자체는 뭐 상당히 분위기 뭐 좋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좋다. 네네. 특히 이제 1월 달에 한국 증시가 좀 문제였잖아요. 1월에는 네, 지금 뭐 다행히도 그래도 2월은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예. 제가 이제 2월에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분위기가 좋을 거다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은 뭐 저 PBR 관련된 네. 정책적인 뭐 이슈 이런 것들은 예측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워낙에 뭐 1월 말 정도 갔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그 인식 속에서 그리고 이제 2월 넘어가면서 2월 되면서 이제 뭐 일부 이제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다음에 정책 이슈 이런 것들이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적으로 봐도 지금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상승률이 꽤나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 분위기가 저는 당분간 그래도 유지가 된다. 예. 당분간? 뭐 더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지금 이 강세장이 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빠진다 하더라도 많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서 대략 뭐 2,500 후반대에서 2,600대 여기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뭐 상반기 내내 비교적 저는 좀 강세장이 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아주 기본적 그 배경 속에는 계속적으로 반도체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지수를 조금 받쳐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어제만 놓고 보더라도 대체로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면서 예. 좀 시장을 주도한 것 같지만 시총 상위단에 보시면은 하이닉스도 좀 상당히 강했고요. 예. 삼성전자도 잘 보시면 개장 초반에는 마이너스되었다가 이제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쪽도 지금 여전히 강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이 시장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또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또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또 1월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 그밖에 또 투자자분들이 좀 체크해야 될 일정 관전 포인트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방금 앵커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그 중요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여전히 중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뭐 시장에서 주간을 봤을 때 가장 지금 이제 관심이 높은 게 바로 21일 그 엔비디아 실적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가 어떤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산업이나 섹터를 지금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뭔가 대표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상당히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개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에도 뭐 분명히 관심도가 있긴 하겠지만 대체로 지금 뭐 인공지능, 뭐 반도체, 좀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이제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상당히들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향후 또 전망 같은 걸 제시할 건데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역시 또 반도체, 인공지능 뭐 같은 내용이 될 수 있는데 21일 오픈 AI CEO인 샘 울트만하고 인텔의 CEO
팻 게싱어가 또 만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인텔이 파운드리 관련된 행사를 여는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커넥트라고 행사를 열게 되는데 여기에서 양사 CEO가 이제 만나게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서 이제 AI 분야에서 반도체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또 결론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에 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군들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금통위가 또 열리게 됩니다. 2월 금통위 열리게 되는데 기준금리 지금 현재 3.5% 9개월 연속 동결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지 이게 시장의 관전 포인트인데 뭐 아직까지 당분간 뭐 상반기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체로 시장에서는 관망할 미국의 어떤 금리 흐름 이런 것들 추이를 지켜볼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고 서둘러 금리를 내지 않을 거다 이런 관측이 의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그 일정이 이제 현지 시간 기준이니까 네네. FMC 의사록이든 엔비디아 실적이든 미국으로 수요일이니까 우리는 목요일 날 결과를 알게 되는 목요일 거네요. 아침 새벽. 네네. 그래서 주간으로 보니까 수요일 날 좀 중요 일정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 재료에 대비해서 뭐 조금 포트를 조정하신다면은 수요일 날 조정을 하셔야 되네. 우리 네, 그렇죠. 아무래도 국내 투자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예측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까지 좀 좋게 내놓는다고 하면은 추가로 또 올라갈 수도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저는 어제 얼마나 그 재밌었는지 송대경 대표 가져오셨던 네. 시스코 시스코하고. 시스템스하고 엔비디아 주가를 갖다가 이 대표님 어제 못 보셨을 텐데 우리 증시 타임에 96년부터 이렇게 겹치니까 96년부터 해갖고 96년부터 시작하는 시스코 시스템스에다가 지금 엔비디아를 갖다 놓으니까 이거 다 온 것 같아요. 근데 살짝 95년부터 시작해서 하니까 앞으로 1년 남았는데 그 남은 1년 동안에 3배 더 간다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 지금 뭐 어떡하겠습니까? 뷰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그 주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데. 그러면 어제 자 이제 2,680선은 넘어섰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다 가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 테마주는 아주 발빠르게 왔다 갔다 매일매일 달라지고 있고. 그렇죠. 특별히 요즘 눈에 띄는 이슈나 종목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어제도 가장 뭐 주도적으로 많이 좀 시장에 주목받은 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인 저 PBR. 뭐 지금 종목별로 보시면 뭐 삼성물산, 네. KB금융 같은 뭐 지주사들, 은행주들,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체로 좀 어제 코스피가 좀 강했던 기본적 이유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오르는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만 3,200원 이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신고가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지가 시장의 또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하이닉스에 비하면 주가가 좀 못 가고 있죠. 네. 되려 지금 내려온 상태에서 7만 원 초반대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반등을 좀 할지 하이닉스의 그 주가 흐름과 좀 비슷하게 쫓아갈지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 어제 좀 유심히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섹터로 봤을 때는 어제 방산주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 LIG 넥스원 같은 이제 기업들 주가가 어제 강했던 게 또 시장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이건 정책 이슈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소개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임시국회가 지금 열리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 측에서 이 폴란드 측의 무기 수출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이거 개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고 이런 것들 이번 주에 처리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들이 일부 또 주가에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방산주들이 22년도죠. 이때 좀 상당히 강했다가 23년도에는 약간 주가가 좀 슬로우했습니다. 좀 쉬어갔죠. 네. 그리고 떨어진 상태에서 약간 횡보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다시 지금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차 수출에 대한 기대감들이 다시 또 반영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그다음에 실제 성사가 되면은 또 그 전후로 주가 변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오래 좀 나올 수 있을지가 방산주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실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네. 지금 저 자막에 나오는
K방산 발목 잡는 수원법 개정안, 저거 조금 뉴스를 놓친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무슨 내용입니까, 저게? 네네, 제가 방금 설명드렸었는데 일단 네. 임시국회가 지금 네. 열리게 되었고 이게 지금 정부 여당 측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예.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 2차 계약 성사를 위해 가지고 2월달 임시국회에서 요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던진 것 같아요. 수원법이 뭐죠? 한국수출입은행법이라고 합니다. 수출입은행법. 네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요게 이제 처리가 될 경우에는 방산주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이 좀 기대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22년도에 우리가 1차 수출을 했잖아요. 예. 그 이후에 뭐 23년도에 2차가 나온다 했지만 실제로 이게 약간씩 지연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치들이 방산주를 볼 땐 좀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지금 2차 수출 이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뭐 현대로템에 뭐 지금 재고가 좀 쌓였는데 뭐가 이렇게 막혔다 그러더라고요. 수출길이. 네네. 뭐 저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로템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보통 2만 원대 한 중반 이러고서 항상 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수출, 특히 폴란드나 뭐 루마니아 이런 예. 타 국가에 수출 이야기 나올 때만 좀 올랐다가 다시 또 뭔가 아니게 되면은 빠지고 이런 게 좀 많았었거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22년도 1차 수출이 나온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2차 수출 기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게 좀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산주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 이게 세 개 기업이 그때 수출했었잖아요. 요 세 개 기업이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좀 족보가 좀 이상해졌지만 그래도 태조 이방원의 방이었는데, 그죠? 네. 아니 어제도 보니까 그 공기업들 있잖아요. 지역 난방공사가 상한가. 글쎄. 네. 뭐지? 그리고 예. 한국전력이 9%. 예. 저 한국전력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또 이렇게 가는 거는 네. 거의 처음 본 느낌이고, 뭐 또 한국가스공사, 한전 KPS, 이 공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 PBR 관련주로도 엮여 있고 밸류 프로그램에서 뭔가 주주 환원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되나 봐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저 공기업들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개인분들은 거의 쳐다보지 않는 쳐다보지도 종목들이죠, 않는. 사실은. 그리고 아니 지역 난방공사가 상한가라뇨. 네. 네. 사실은 뭐 방송에서 사실 거래도 잘 안 되는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안 움직이는 얘기는 예.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저런 기업들을 권하지도 않고 예, 사실은 또 권한다 하더라도 잘 보지도 않잖아요. 예. 뭐 저런 종목을 가져왔냐 이런 이야기 많잖아요. 저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 가고 있으니까 분명한 지금 저 정부의 정책 이슈 저것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우연이라도 저 기업들을 사신 상태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라든지 뭐 시장에 있던 논리로 봤을 때는 매도의 시점들, 그러니까 수익을 언제 실현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계획을 잡아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뭐 좋은 이야기 들려오고 있지만 반대로 우려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26일 날 이제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가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이 기대보다 못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저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빠질 거다. 그런 또 우려가 일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좀 변동이 좀 적었던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 PBR 그다음에 뭐 주주 환원 정책 뭐 다양한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결국 지금까지 우리 많은 대기업들이 일반 주주들에게 못했던 것들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라라고 지금 권고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결국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아가지고 주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으면 계속적으로 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기대를 하지만 본업단의 사업이 잘 돼서 계속적으로 주주에게 뭔가 연속적으로 줄 수 있느냐 이것도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지 자산이 많고 가지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이걸 지금 무언가 주주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정책이나 그런 게 나오는 기업들보다는 사업적으로도 무언가 잘 될 수 있는 기업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고 봐야 되는데 대체로 이렇게 봤을 때 손에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자동차 업종 같아요. 자동차 업종은 주주환원 정책도 좋은데 사업적으로 지금 무언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고 숫자로도 분명히 올라가는 게 성장하는 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에 더 초점을 두고 종목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싸다, 저 PBR이다라고 샀다가 혹여
계속 저평가권에 눌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투자하실 때 좀 주의를 해라 이런 의견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이건 뭐 좀 사족일 수도 있겠고 저 개인적인 그건데 작년 여름에 이렇게 친구들 모임에서 이렇게 증권업계에 쭉 있다가 이제 은퇴해서 이제 전업하는 친구가 아니 그 서로 안부 묻기도 바쁘고 지나온 얘기하기도 바쁜데 갑자기 저 지역난방공사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는 게 뭐예요?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이러면서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야, 그 얘기 그만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어제 그래 안 그래도 정민앵커도 지금 오죽했으면 지금 지역난방공사부터 끄집어내겠죠. 저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상할까요? 깜짝 놀랐는데 저는 오히려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 친구가 그래도 그 바닥에서 쭉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직업을 가졌었는데 그냥 지낸 건 아니구나. 저게 차라리 낫겠어요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꼼짝도 안 하고 남들도 안 쳐다보는 거 어느 정도 세월을 낚으면서 들고 있다가 저 기회가 오잖아요. 막 급등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게 먹을 때도 있고 또 몇 년 고생할 때도 있고 그거보다는 저렇게 뭔가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이렇게 기다리다가 한 방 터지는 거. 저 재미도 손맛은 상당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 여름이요? 작년 여름. 그 이후로 꼼짝도 안 했으니까. 그럼 너무 인내 시간이 길긴 하네요. 그 사이에 움직인 종목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시장을 들여다보지 않았다면 괜찮은데 들여다본 투자자라면은 이미 갈아탔겠죠. 근데 그 친구는 그거 하더라고요.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테마나 이렇게 막 그 시장에서 막 그때그때 떠들썩한 것보다는 자기 나름의 요거는 좋은 거니까 언젠가는 한 번은 간다 이러면서 기다릴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안 되면은 뭐 맨날 쳐다보고 있으면 속만 따갑죠. 내가 없는 게 막 날아가면. 그분이 밥을 잘 사시는 거죠? 밥은 정민앵커만큼 안 사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게 저도 같은 전략이긴 한데요. 네. 뭐 고장난 시계라도 표현하잖아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내 차례가 1년에 한두 번 온다는 이야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가 한두 번은 1년적으로 온다. 봤을 때 여러 산업이 테마로 돌기 때문에 예. 내가 어떤 특정 종목이나 산업에 좀 관심이 있고 주의가 깊으면은 그 종목을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네. 관심 있게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사놓은 상태에서 사실 이제 기다리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느닷없이 주변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매도의 이제 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저는 솔직히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수익률 계산해 보면 이 수익률이 절대 적은 수익률이 아니라는 거죠. 쫓아다니는 네, 것보다 네, 나을 네.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단순히 수익률만 계산하지만 매매 자주 하시면 솔직히 이제 증권사분들은 안 좋아하시지만 수수료 예, 비용도 분명히 이거 들어가면은 그 손실도 나중에 더해보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적게 하면 당연히 수수료율도 적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투자 수익률은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우량주 투자하시는 것도 솔직히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나쁘진 않습니다. 공기업이 우량주예요? 공기업은 굉장히 우량주죠. 굉장히 우량주인데 제가 말한 우량주는 사실 저런 종목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가끔 여쭤본 이제 거예요. 톡톡 네. 튈 수 있는 예,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뭐 모멘텀 요소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솔직히 좀 더 낫진 않을까라고 이제 보는 거죠. 뭐 요새 적자에 시달리고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종목으로 한참 전락했습니다만 그렇죠, 한때 예. 한국전력이 국민주였습니다. 네, 그렇죠. 매 주말 그 뭐 신문 광고에 뭐 도배를 하다시피 했던 적도 있었고요. 예. 그러니 어떻게 붐을 일으키느냐의 문제 같아요. 우리 2차 전지에도 좀 그러한 면이 없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고. 예. 저는 그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 관련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의대 증원 아니겠습니까? 여기 의료업계가 반발을 하고 지금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또 오늘 같은 네. 경우는 의대생들도 지금 뭐 휴학에 나서겠다 이런 소식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뭐 비대면 진료라든지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또 올라간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사실 의료업계에서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도 이미 반대를 했었고 그런데 이게 왜 올라가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테마라고 일단 정의할 수 있겠죠. 이게 뭔가 의료 대란, 의료 공백을 비대면 진료가 메울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인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그다음 정부에서 지금 이제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의료계 집단 행동을 할 때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하면서 일단은 의료 공백을 좀 메꾸겠다 이런 거죠.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은
좀 속도도 빠를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진료를 못 받으신 분들에게는 좀 다시 기회유인 될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방금 앵커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지금 의대 정원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그 의사나 의사협회 쪽이죠. 네. 반대하고 있고 비대면제로 사실은 그 반대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어떤 특정 기업은 1990년대부터 시작했나 그래요, 사업을요. 사업부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이 훨씬 넘었죠. 네. 근데도 지금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가 좀 심해서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들이 오는 건 여튼 지금으로선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올라간 기업들은 좀 일시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보니까 저게 또 재료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완벽하게 끝난 게 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네. 추가로도 올라갈 여지도 사실 있긴 있어요. 워낙 요새 테마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좀 더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수익률 극대화 시켜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뭐 1, 2주 정도 뭐 더 기다려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보니까 한 2거래일 정도 가격이 올라갔다가 테마주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 잘하시는 분들이 네네네. 안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몇몇 기업들을 정리해 왔는데 인성정보,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공이다 소위 말하는 원격 그 진료와 관련된 사업들을 했고 레퍼런스를 많이 쌓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네. 앞서 제가 1990년대부터 사업했다고 하는 기업인데 바로 비트컴퓨터예요. 아. 저기는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사업부가 따로 있습니다. 예. 저 회사 제가 몇 차례 탐방을 가봤지만 원격 진료 허용될 것 같다는 그 기대감들 때문에 사업을 지금 몇십 년을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내, 국외에 지금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허용되라. 그럼 우리가 꽃을 확 피우겠다 하는 기업들인데 지금 정책적으로,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준비한 기업들이고요. 인성정보도 제가 탐방을 갔던 기업인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국내는 애초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해외로 가자. 네. 그래서 미국 가가지고 사실은 미국의 프로젝트에 시범사업 참여도 하고 그랬던 기업입니다. 저기 보시면 미국 퇴역군인 대상으로 원격 시범사업했다고 저기 적어놨는데요. 저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예 그냥 차라리 해외 가서 사업을 하자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격 의료 우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전화로만 상담을 하고 진료받은 다음에 약이 또 배달이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편한 거죠.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필요하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솔직히 저희가 생활하면서도 바빠서 감기인데도 병원 못 가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전화 한 통화로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일단은 뭔가 생명 뭐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는 요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언젠간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된다라고 가정해 봤을 때 산업적으로 저 기업들이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런 기업들 중심으로 일단은 사업을 좀 공부해 보시고 저 산업이 지금 어떻게 발전을 해 오고 있는지 기술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또 체크해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소개하신 저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 지금 원격 의료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매출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지금 매출이 거의 없죠. 앞서 거의 말씀드렸지만 사실 정부에서는 시범 사업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하면 조금씩 일부 나오는 거고 일부 예. 해외에서 하는 것들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저 기업들이 대부분 뭐냐면은 ERP라고 해서 그 의료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공급하는 업체들이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분들이 쓰시는 그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대체로 만드는 업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상태이고 추가 알파로 새로운 사업들 하려고 원격 사업들을 했던 건데요. 그게 지금 잘 안 됐던 거고 뭐 그 군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약간 이 도시권과 좀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원 진료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쪽에서 시범 사업 이런 것들 하는 레퍼런스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부 매출을 조금씩 잡는 거죠.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아주 작심을 하고 지금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한번 이 대표님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순매수 규모가 좀 큰 편입니까? 어떤가요? 어느 정도 좀 이쯤 되면은 제 일감은 장은 잘 안 빠지겠다 지수 측면에서 이런 느낌은 드는데 역대 경험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 특히 코스피를 사주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코스피를 외국인들이 샀을 때 지수가 늘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간에 그 이야기 들리기로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에게 ATM 기기다 이런 표현을 그런 하듯이 말은 늘 해왔죠.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는.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들을 투자하실 경우에 쓸 종목들 좀 매칭을 할 때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를 잘 보셔라 말씀드렸고, 제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늘 말씀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22년도 10월부터 꾸준히 사더라. 그리고 올해도 계속 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지 보셔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다들 아실 겁니다. 저 PBR 때문에 뭐 지주사들, 은행주들,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 같은 자동차 쪽, 반도체도 꾸준히 좀 그래도 사는 편입니다. 여전히 올해 들어서. 그래서 대체로 국내 시총 상위 좀 큰 기업들을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게 특징인 거고, 이 상태에선 제가 볼 때는 크게 지수가 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주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이게 저 PBR 싸다는 것만으로 지금 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당 이슈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연말 기말 배당도 있고 3월까지 봤을 때는 중간 배당도 있습니다. 분기 배당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배당에 대한 수요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뭔가 26일 혹시라도 뭐 밸류 프로그램 정책 발표 이후에 빠지는 거 아니냐 우려도 있긴 있어도 이렇게 꾸준히 샀을 경우에는 또 쉽게 한꺼번에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도 그렇고 외국인 수급도 그렇고 뭔가 더 내려가는 모습이거나 그럴 시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외국인 수급을 고민할 시점은 제가 볼 땐 2월 넘어가고 3월 요즘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니까 당분간은 일단은 뭐 그런 우려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준다. 그럴 경우에 지수는 좀 더 강할 수도 있겠죠, 되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최근에 영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지금 뭐 $200 이하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게 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언제까지 보유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고요.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2차 전지는 이제 사면 최소 3년입니다. 그리고 좀 길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저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26년도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 이유들이 뭐냐면 지금 이제 전기차, 뭐 2차 전지 이쪽은 일부 이제 그 도입돼서 도입기 지나서 성장기 조금씩 가고 있는 거고, 약간 정체기를 좀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또 이게 미국에서 보면은 그 바이든이 그 대선을 앞두고서는 그 전미 자동차 노조협회하고 뭐 밀약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워낙 그쪽에 표가 크니까. 그러니까 전기차 전환이 좀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은 사실 2차 전지 관련주 입장에서는 악재잖아요, 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정책이 약간 좀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이거에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 설령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기차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없어 보입니다. 뭐 속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정책 이슈 이외에 일반 소비자단에서의 분명히 이슈도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금리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반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좀 덜 구매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게 되면은 구매력이 다시 생기면서 폭발적으로 늘어가는 시점이 올 건데, 대략 25, 26년이 될 거, 24, 25가 될 거라는 이야기 많고, 대체로 25년도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은 그 주가로 봤을 때 25년도에 굉장히 강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게 26년도가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25년도에 굉장히 세게 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어 보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전기차 종목들 반등의 시점을 사실 3분기로 잡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요? 네, 올해 3분기 잡고 있는데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금리가 내려가는 이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4680 원통형 배터리 이런 것들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무언가 이제 기대가 나온다든지, 또는 전고체 배터리나 차세대 배터리 이런 기대치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보는 거고요. 수급적으로 상반기에 저는 사실은 반도체 쪽 이런 쪽이 좀 더 강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네네네. 쪽. 그래서 2차 전지가 아무리 좋아도, 또는 2차 전지 제외하고 다른 섹터가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는 늘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큰 쪽이라서 이쪽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쪽으로 자금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이쪽에 지금 자금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자금이 안 들어가는 현상들,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이 상반기에는 지금 2차 전지가 계속 약세를 보일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고 계시다 그러신 분들은 포트폴리오에 많은 종목을 담을 거 없습니다. 딱 한 종목이면 될 것 같아요. 양극재면 양극재, 음극재면 음극재, 배터리 셀이면 셀 이렇게 한 종목 투자하시고 그 한 종목을 여유 자금 생길 때마다 꾸준히 담아 두시면 제가 볼 때는 뭐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늦으면 25년도부터 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이 종목들을 보고 있고 종목들이나 산업 이슈를 체크하는 거지 당장 오늘 사면서 이번 주 올라가길 기대하거나 새로운 뉴스와 함께 올라가길 기대한다 그러면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680포인트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주요 수급 주체들의 매매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도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85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74,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SK하이닉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3%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1만 8천 원, 현대차가 0.9%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25만 원으로 집계가 되고요. 기아가 지금 1%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1만 6,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 출발 예상되죠. 셀트리온 약보합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보합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LG화학이 오늘 0.98% 지금 호가에서 좀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51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 1% 약세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24만 원, 에코프로도 1% 가까이 좀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9만 9천 원이고요. HLB가 0.38%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만 9,100원. 엔캠 시가총액 순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인데 오늘 3.8% 지금 호가에서 또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31만 3천 원이죠. 알테오젠 0.4% 상승 예상되고요. 셀트리온제약 소폭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는 10만 2,600원, HPSP 보합 예상되고요. 신성 델타테크 지금 5% 지금 호가에서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12만 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후공업은 각각 1%도 하락이 예상됩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시장 자체는 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다 보니까 테마라든지 아니 모멘텀이 있는 섹터가 또 강세를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네. 네.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의 날로 미국 전체가 먼저 쉬고 오늘 이제 또 지수 선물이 열리는데 조금 이제 약보합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보이고 네. 있고 이제 금리 오르고 미국이나 우리나 금리가 오르고 있고 달러 약세가 빨리 이렇게 마음만큼 안아주는 게 이제 증시에 부담은 됩니다만 지금 최근 들어서 우리 시장이 살짝 디커플링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 어제 소개해드린 그 도표에서도 송재균 대표 가져오신 저희도 최근 1개월 중에는 거의가 네. 우리가 네덜란드 다 2등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 여기서 계속 이제 치고 가느냐 하는 부분은 또 그거고 그리고 지금 테마주 쪽에서 워낙 수급이 많고 그야말로 천하제일단타대회가 매일 이어지다 보니까 매일 경마장이 열리다 보니까 제대로 이 수급다운 수급이 우리 국내 개인들에서는 이렇게 안 오는 것 같아요. 자꾸 테마로 쏠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예상 체결가 분위기로 봐서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은 보합권일 것 같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종목별로는 엄청 희비가 맞아요.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거 모든 종목의 테마와 같아요. 저 PBR도 그렇고 현대차 주가도 그렇고 차트만 딱 띄워놓으면 이건 전부 작전주예요. 제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움직입니까 주가가?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또 소외됐던 측면도 소외됐던 측면도 있었고. 있긴 예. 하지만 그런 거예요. 엔캠 합니다만 저것도 이렇게 보면은 잘 누리시고 잘 빠져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장사해 봅니까 우리? 신성 델타테크가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들어온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모든 전 인민의 간부화처럼 전 종목의 테마화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전 인민의 간부화.
아니 그래서 요즘 장에서는 어떤 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분명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뭐 AI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뭐 비중을 뭐 늘리던지 아니면 조금 조절을 하던지 이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은 섹터로 봤을 때는 네. 저는 계속 반도체 상반기 내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반도체도 지금- 우린 증시에서는 조금 약간 파생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약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좀 분류가 예. 되어 있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 요인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쪽이 있어서 기업 가치에 비해 많이 올라간 쪽이 있는가 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 주목을 덜 받아가지고 아직도 보니까 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보니까 뭐 최근에 뭐 이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주목받고 있는 것들은 HBM 같은 이런 이제 고대역폭의 메모리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들이 주목받는데 요거를 이제 역시나 만들기 위한 장비 업체, 한미반도체 같이 가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걸 누군가 또 패키징도 해주고 후공정을 또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후공정 업체들은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같이 갔어요. 동주화처럼 네. HBM 관련주에서 같이 갔는데 최근에는 보니까 후공정 업체들은 좀 약간 덜 갔습니다. 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최근에 다른 장비들 주목받을 때 약간 뒷단에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전공정 장비들은 올라가는데 후공정에 있는 업체들이 안 갔으니까 결국에는 산업이 같이 가면은 앞서간 기업이 있으면 뒤에 가는 기업도 같이 가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가 소위 말하는 아웃소싱 업체들이거든요. 후공정 외주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또 하이닉스하고 또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이야 마치 HBM을 SK 하이닉스가 독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삼성도 분명히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주 땅의 삼성전자도 지금 계속 7만 원대 초반에서 뭔가 8만 원, 9만 원 가려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못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 나름대로 힘을 그냥 응축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모으고 그래요? 있는 거죠.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 폭발을 좀 시키게 되면은 그때는 또 반대로 하이닉스가 약간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늘 먼저 가는 기업들이 주목받지만 또 뒷단에 가는 기업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 기업들도 반응을 이제 방향이 같아지면은 주가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늘 기회 요인이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가고 시장이 좋은 것 같지만 역시나 안 간 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 기업들도 지금 뭔가 이슈가 아직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이슈를 한번 기다려보는 겁니다. 지금 2월이면은 3월 달에 나올 만한 이슈가 뭐가 있을까? 뭐 4월 달, 5월 달 이슈가 뭐가 있을까? 요새는 이슈가 있으면 주가가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미리 한 달, 두 달 전에 좀 쌀 때, 관심 올 때 4월 오면은 좀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시 또 매도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꼭 뭔가 장기 투자를 해도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주장드리진 않아요. 자기 성향에 맞춰서 자기가 이런 걸 좋아한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요. 뭐 저처럼 한번 사고 오래 그냥 가져가겠다 그러면은 그냥 계속 가져가 보는 거죠.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전략을 각자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종목과 산업을 골라서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로 봤을 때는 또 보합권 출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어제 코스피가 또 1년 9개월의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하는지 조금 체크해 보시면서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2월 20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휴장한 가운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 현재 시간으로 21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목요일 새벽이면은 이제 알 수 있게 되고요. 또 1월달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시그널들이 포착되는지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좀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덕분에 2,68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과연 또 오늘은 또 이러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출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3% 하락입니다. 8포인트가량 떨어지면서 2,67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지금 약보합권이네요. 857포인트입니다. 호가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양시장 소폭 내림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2% 떨어집니다. 73,500원이고요. SK하이닉스가 0.59% 하락합니다. 154,400원. LG에너지솔루션 약보합이네요. 397,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약보합 출발입니다. 819,000원. 현대차가 1.3% 떨어집니다. 249,500원이고요. 기아가 1% 떨어집니다. 116,5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0.48% 올라갑니다. 62,800원. 셀트리온이 0.2% 올라갑니다. 182,8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0.9% 하락합니다. 44만 원이고요. LG화학이 1% 떨어집니다. 50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떨어지면서 2거래 연속 하락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241,500원, 에코프로도 2.8% 약세입니다. 588,000원이고요. HLB가 0.7% 떨어집니다. 78,300원이고요. 엔캠 호가보다도 주가, 지금 시초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8.9% 강세입니다. 328,500원이고요. 알테오젠 강보합 출발이네요. 89,500원. 셀트리온제약 소폭 올라갑니다. 102,700원이고요. HPSP도 0.3% 올라갑니다. 신성 델타테크 지금 3.8% 강세 118,600원, 118,900원. 지금 4% 강세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폭 떨어집니다. 167,300원이고요. 리노공업 0.9% 하락하면서 20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나 종목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웹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도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Y랩이 5.8% 강세 1,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MBT도 5.3% 상승 보여줍니다. 미스터블루도 3.7% 올라가고요. 핑거스토리도 1% 올라갑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2% 강세고요. DNC 미디어도 3% 강세, 탑코미디어 1.5% 올라갑니다. 오늘 또 웹툰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이거래 연속 지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는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필두로 해서 지금 파워로직스가 7% 강세입니다. 16,480원이고요. 신성 델타테크 3% 강세고요. 탑 엔지니어링이 2% 올라가면서 7,370원이고요. 이 가운데 지금 CCS도 0.7% 올라갑니다. 오늘도 지금 서남도 1.9% 상승으로 초전도체 관련주들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원격 진료 그리고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오늘도 상승합니다. 지금 비트컴퓨터가 2.3% 강세 8,660원이고요. 케어랩스는 보합이고요. 인성정보가 6% 상승 중이고요. 유비케어가 1.8% 올라갑니다. 나노엔텍이 6.4% 강세로 4,9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블루엠텍도 1.5% 올라갑니다. 아스타가 5% 강세 6,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1.5% 상승을 보여줍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오늘 또 지금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 중에 STO 관련주라든지 NFT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7% 강세입니다. 1,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서울옥션도 지금 3% 강세입니다. 12,230원. 갤럭시아 SM도 지금 3% 강세고요. K옥션도 지금 3% 올라갑니다. 5,860원이고요. 그 밖에 핑거, IT센도 2%에서 1% 상승 보여줍니다. 오늘 STO 관련주, 지금 NFT 관련주 강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갤럭시아 머니트리, K옥션, 서울옥션, 핑거 지금 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합니다. 29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1억 원, 12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202억 원 매수 우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08억 원, 46억 원 매도 우입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네요. 그렇게 아직까지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133계약 순매수 보여줍니다. 지금 시각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환율은 90전 상승한 1,336원 10전에 개장됐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합권인데 코스피가 또 어제 좀 많이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물량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네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가는 게 또 시장이긴 합니다만 요거 뭐 2600 위까지는 단숨에 왔는데 뭐 한번 숨 고를 때가 되긴 된 것 같고 어쨌거나 요즘 뭐 증권 방송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는 게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이 단기 트레이딩에 많이들 이렇게 좀 비중이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대표님 실제 좀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죠.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시장 있죠. 참여자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주식 인구가 한 500만 이렇게 불렀었는데 지금 거의 3배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3배 이제 늘은 상황에서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거죠. 2, 3년 네. 투자하신 분들, 경험이 좀 낮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매매에 좀 더 초점을 두시고 하는 경우가 매매에 많죠. 초점을 예. 두고. 그건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럴 때일수록 뭐 또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기업 탐방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어디 맞습니다. 다녀오셨나요? 제가 다녀온 기업은 HPO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HPO. 네, HPO는 2월 1일 탐방 다녀왔고요. 네. 동사가 2012년 설립돼서 2021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인데 시장에서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회사 이름만 들어서는 전혀 뭐 하는 회사인지 네네네.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네. 사명은 좀 어려운데 저 브랜드를 혹시 유심히 봐주시고 저 브랜드를 한 번 정도는 뭐 지나가다가 보셨을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댐프스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이게 일단은 건기식 주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주요 종속회사 아른을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먼저 동사는 북유럽의 식품 안전 철학을 담은 프리미엄 브랜드 댐프스를 기반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 판매를 하는 기업이고요. 주요 판매 제품이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이런 것들을 주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국내 그 건강기능식품 판매 순위를 보시면은 1위가 홍삼, 2위가 비타민, 3위가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근데 1위인 홍삼 같은 경우에는 명절 같은 이제 선물 수요가 많을 때 좀 많이 팔리는 계절적 특성이 있는데 비타민과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꾸준히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그 영양제 이런 것들 건기식이기 때문에 꾸준히 팔리는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사실 회사를 차릴 때부터 해서 요 두 개 제품군이 많이 팔리고 꾸준히 팔리니까 이쪽에 집중해서 우리가 판매해보자 이런 계획을 잡고 지금까지도 잘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실적이 이제 좋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동사 댐프스 브랜드 자체가 동일 제품군 내에서도 가격이 약간 비쌉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을 판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A 제품군이 10,000원일 경우에 동사 제품은 뭐 2만 원, 3만 원 좀 비싼 편인데도 잘 팔립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나름대로 소비 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구매하는, 그러니까 반복 구매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 그 본업 실적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홈쇼핑을 중심으로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에도 TV 홈쇼핑 중심으로 판매된 비율이 한 50%를 넘었는데 이게 작년에 30%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올라온 게 뭐냐면 온라인이나 모바일이에요. 자사몰 같은 경우.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은 뭐냐면 TV 홈쇼핑에 비해서 수수료, 동사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이 더 적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겠죠. 동일 매출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네. 작년에 매출 비중에 있어서 판매 채널 비중이 달라진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 이게 향후 올해 내년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향후 자사몰과 뭐 온라인 형태를 통해서 판매가 잘 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금부터 자회사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 동사가 건기식 업체라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 회사가 뭐 저출산 관련된 기업 이렇게도 불릴 수 있습니다. 바로 합병법인 이제 아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른은 주요 자회사 지오인포테크 이노베이션과 아프리코 스튜디오 요 두 개 기업을 합병을 시킨 겁니다. 합병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은 양사 모두 타겟층이 똑같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제품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른이라고 이제 브랜드를 만들었고 법인명도 저렇게 만든 겁니다. 아른은 아이와 어른의 합성어입니다. 그런 그래서 의미에. 아른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인 거고요. 지오 인포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프리미엄 브랜드인 마이크로 킥보드, 이거 동네에서 킥보드 탄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체로 아이들이 이제 많이들 타는데요. 10대가 우리나라 팔리면은 한 7대가 이 마이크로 킥보드입니다. 그만큼 그래요? 점유율이 높고
이 동사가 국내, 그다음에 일본의 그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유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팔리고 있고요. 아프리코 스튜디오는 저도 애를 키우고 있지만 저희 집에도 애기 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용 의류, 뭐 자파 이런 걸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상당히 매출이 좋았었는데 이 두 개 기업을 지금 합치면서 결국 뭐 문구류, 그다음에 킥보드, 그다음에 의류 이런 것뿐만 아니고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어른 될 때까지 생활용품, 화장품 이런 것까지 팔아보겠다라고 지금 하면서 회사를 지금 합병을 시켰고 지금 계속 키우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매년 매출의 성장률이 한 30에서 40% 이상 구속 성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동사는 일단은 그 2025년 정도 가서 IPO를 좀 할 것 같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상장을 시킬 좀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을 좀 말씀드려 보면은 23년도 매출액 2,300억에 영업이익 280억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실적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 2,800억, 영업이익은 420억까지 상당히 지금 크게 뛸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15%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뭐 두 개 회사를 합병시키면서 불필요 인원도 줄이고 비용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리고 그 본업인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영업 마진이 더 높은 쪽으로 판매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더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해외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이엔고고 이런 쪽 상당히 브랜드가 좋아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상당히 제품이 잘 팔리고 있고 실제로 자회사 중에서 또 OEM, ODM 업체가 있습니다. 비오팜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 기업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도 나고 있고요. 그래서 연결 자회사의 실적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이 올해 상당히 좋아질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그 한참 그 우리 2021년에 그 장 좋을 때 여기저기서 막 IPO 뛰어들 때 그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그냥 21,000원까지 이렇게 상장 이후에 한번 찍고는 7,000원에서는 자꾸 바닥이 형성되니까 3분의 1 토막 난 상황에서는 이제 더 밀리지 않고 지금 이제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흐름. 네, 현재 시가총액이 한 1,800억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요? 영업이익이 뭐 매년 200억대 하다가 400억대 지금 내고 있으니까 그래요? 상당히 사실은 그러네요. 저평가되어 있는 저평가네요. 기업이고 성장성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R&D라고 하는 이제 키즈 산업에 진출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 네. 점들이 향후 이제 이 HPO를 단순히 건기식 업체로만 보는 게 아니고 추가 알파 사업이 있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도 보시면 공장은 될 것 어디 있던가요? 같습니다. 공장이요? 예. 공장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경기도권에 있는 걸 알고 경기도권에. 있습니다. 본사는 이제 그 양평동 여기 영등포 양평동에 있거든요. 양평동 네, 쪽에?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기업 탐방과 관련해서 자세한 리포트는 카카오톡 채널 탐방맨 추가하시거나 크존 앱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오픈 AI에서 생성형 동영상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텍스트 네네. 입력하면 소라. 네. 이 관련해서도 혹시 또 국내 증시에서 좀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그런 네. 종목들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나라는 수혜주를 봤을 땐 다시 반도체로 이제 귀결돼 버리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결국 저런 것들이 다 구현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SK 하이닉스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어제 좀 하이닉스가 주가 강했거든요. 아마 네. 저런 이슈도 제가 볼 때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생성 AI 그러니까 뭐 영상이 됐든 뭐 그림이 됐든 간에 결국 생성 AI인데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GPU가 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GPU AI 반도체 같은 게 또 많이 필요해지는 거기 때문에 국내에서 수혜주를 찾는다 그러면은 테마주는 사실 뭐 AI 관련주라서 올라가지만 예. 그 기업들은 사실은 관련 없는 게 굉장히 많고요.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그 밸류체인 있는 기업들이죠. 네. 뭐 한미 반도체 이런 예. 기업들이 좀 사실을 어떻게 보면 그 산업 내에서의 수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 저기 뭐 시간은 다 돼갑니다만 이재모 대표님 하도 이렇게 보면 매체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들을 막 같이 막 떠들어대거든요. 한때 무슨 뭐 불닭볶음면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또 음식료 얘기 많이 했는데 요새는 그걸 또 언급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 한 보니까 이미 그쪽 종목들은 쭉 뻗어갖고 움직이지를 못하네요. 이거는 뭐 이쪽은 다시 이제 또 한번 들어가서 기다릴 만한 뭐 없나? 여기 뭐 저 PBR도 해당 안 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여기는? 뭐 소위 말하는 테마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테마를 분명히 만들려면 그러니까 만들 수가 있다. 주목을 못 받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지금 좋은 기업들이 주목을 못 받아서 주가가 못 갔을 뿐이지 네. 사람들이 다 이쪽을 쳐다볼 때 예. 저는 좀 관심 없는 쪽을 쳐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사둔 상태에서 다시 시장의 눈이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거든요. 예. 그때는 내 종목이 이제 빛을 보는 그 시점이니까 그 시점에서 사실은 이제 매도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되는 거지. 지금 뭐 내 종목을 사놨는데 아직 안 가고 있다 해가지고 너무 뭐 실망하거나 우울한 그럴 필요 전혀 없어 보입니다. 분명히 내 차례는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백세미나 재무설계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설계사님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습니까?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부터 봄에 찾아오는 벚꽃 배당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배당 시즌에 높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고배당주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배당주 투자의 계절 이제 매년 연말로 좀 꼽혀왔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12월 말이었던 배당 기준일이 3월로 옮긴 기업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준비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배당 기준일이 한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기업 2,267곳 가운데 636곳인 약 28%가 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마친 상태인데요. 주요 대기업과 대표 배당주인 금융, 증권, 은행 등 일부 기업들이 배당액을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31일로 집중되어 있던 배당 기준일을 2월 말에서 4월 초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는 주당 배당액을 확인하고 배당 기준일에 맞춰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 셈인데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결산 배당을 앞두고 고배당주 매수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딱 기준일로 보니까 벚꽃 배당이란 용어가 딱 적절하네요. 목련 배당도 아닌 것 같고 철쭉 배당도 아닌 것 같고. 자, 이번 그러면 벚꽃 배당 시즌에 배당 수익률 가장 높은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8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지난 16일 기준 2023년 결산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를 분석한 결과 벚꽃 배당 시즌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인 곳은 하나투어였는데요. 네. 전 거래일인 16일 기준 종가가 6만 100원인 하나투어의 배당 수익률은 8.32%였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오는 4월 2일로 배당금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늦어도 3월 29일 이 주식을 매수해 4월 2일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뒤이어 오는 29일이 배당 기준일인 동아타이어의 배당 수익률은 7.99%입니다. 또한 최근 저PBR이면서 주주 환원율이 높아 주가가 크게 오른 기아와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각각 4.84%, 3.34%인데요. 현대차의 배당 기준일은 오는 29일, 기아는 3월 20일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결산 배당을 주당 8,400원으로 결정했는데 전년도에 비해 4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5% 이상 높은 배당 수익률이 예상되는 종목도 다수인데요. 특히 동양생명은 7.26%, 삼성카드 6.88%, 코리안에는 6.72% 등 금융주가 여러 포함되어 있으니 고배당주 선택 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배당 기준일이 변경되면서 결산 배당, 분기 배당 모두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 기회도 생겼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종목은 2, 3월로 결산 배당 기준일이 정해지면서 이 시기 매수하면 결산 배당과 1분기 배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더블 배당 기회도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은행주가 있는데요. 배당 기준일이 각각 23일과 28일인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배당 기준일이 29일인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2월에 매수해 1분기 배당 기준일인 3월 말까지 보유하면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고배당주가 이제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또 이렇게 투자 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배당주 투자는 주가 등락과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 기준일 전에 자금이 유입돼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매력적이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다만 배당일 이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 낙일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배당 낙일을 앞두고 배당 투자 전략이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인데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한 공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가치주 투자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신 재테크 트렌드를 다루는 하우머니 시간입니다. 시장 불안감이 계속될 땐 개별 종목 리스크 피할 수 있는 분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네, 최신 ETF 동향과 유망 섹터까지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신한자산운용의 박수민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지금 미국의 이제 CPI, PPI 다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아직도 긴장을 완전히 늦출 수는 없다. 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월가에서도 여전히 낙관론,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자, 우리는 지금 외국인 주도로 지수가 오르다가 오늘 조금 약간 숨고르기 하는 상황이고. 자, 이제 최근 시장 분위기 우리 또 박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네, 뭐 그동안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 네.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별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말씀하신 대로 한국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합니다. 2월 26일에 세부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이런 기대감이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저희가 어제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기업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 한 87% 정도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는데 이 중에 한 79% 정도가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 증시의 어떤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4일이죠. S&P 500 지수의 전망치를 기존의 4,700포인트에서 5,1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5,200포인트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쉬었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S&P 500은 5,00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여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 이후에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대만 여러 국가들의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데에는 여전히 뭐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AI라는 키워드는 뭐 여전히 강력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직접적인 뭐 실적이 반영되는 반도체 쪽 이쪽 쏠림 현상이 좀 강한 것 같은데. 사실 나라별로는 좀 반도체 지수 상승률 자체는 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도체라는 어떤 산업이 한 국가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의 반도체 지수 그리고 시장 지수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1개월 동안의 대표 지수와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 9.6% 상승을 했고 뭐 시장의 상승률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지수가 각각 18%, 일본 한 25% 상승을 하면서 시장 대표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한국과 대만의 경제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반도체 기업들의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대표 지수와의 어떤 좀 괴리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뭐 사실 올해 들어서 일본 반도체 상승률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면서 왜 한국은 이렇게 되지 못하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약간의 업다운을 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어제 이제 SK하이닉스가 한 3%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에 집중되는 어떤 투자에 뭐 호재를 좀 많이 반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다른 국가의 반도체 상승률을 좀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박 팀장님 지금 요 이제 반도체주가 이제 각광을 받는 와중에 네.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훨훨 날라왔는데 네. 이게 ETF 쪽에서도 이 엔비디아 비중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국내 ETF 시장에 네. 글로벌 반도체, AI 테마의 ETF들이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뭐 대부분 이제 ETF는 매일매일 그 구성 종목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니까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ETF들이 엔비디아를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비중에서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ETF의 성과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뭐 최근 1개월 기준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의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은 레버리지 인버스를 제외한 상승률입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탑4, 글로벌 AI 인공지능 액티브 ETF 모두 한 달간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엔비디아 비중을 많이 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내 ETF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이외에도 사실 AI 반도체 뭐 최근에 이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네.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예. 그래서 하지만 또 지난 금요일에는 또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옥석 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 부분 시점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월간 수익률 상위가 지금 반도체 쪽에 지금 휩쓸다시피 했는데 이게 네. 동일한 글로벌 AI 기술주 반도체 테마 ETF라 네. 하더라도 수익률 보니까 지금 차이가 꽤 나는데 이게 네.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최근 1개월 기준으로 성과를 보셨을 예. 때는 뭐 글로벌 AI 반도체 ETF의 성과는 20% 내외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AI라는 네이밍의 ETF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ETF들과의 상승률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담고 있는 ETF들은 지난 1개월간 20% 내외 상승률을 보였지만 AI 테마의 다른 뭐 여러 가지 뭐 로봇이라든지 다른 산업에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ETF들은 뭐 최근 1개월 기준으로는 6%.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된 ETF보다는 조금 상승률의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만큼 현재 AI 산업은 아무래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들이 시작이 되죠. 예. 뭐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코파일럿 이런 부분들이 유료와 구독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확실하게 이제 증명이 되기 전까지는 확실한 실적을 내고 있는 반도체 위주의 어떤 시장의 상승이 조금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너무 덤덤하게 표를 보고 있는데 네. 뭐 1개월 만에 아니면 연초 이후 20%대 수익률이라는 거 이거 진짜 꿈의 수익률입니다. 맞습니다. 뭐 어디서 저렇게 벌어요? 그렇죠. 뭐 사실 한 종목의 상승률이 아니라 ETF는 기본적으로 최소 구성 종목이 10종목 이상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스켓으로 투자하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연초 이후 상승률이 20%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숫자인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요즘 ETF 쪽에서는 분산 투자로서의 ETF의 어떤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이 안에서도 비중의 묘미가 있습니다. 대표 종목에 대해서 높은 비중으로 투자를 조금 압축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특히나 이제 대표 기업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의 움직임에 ETF의 성과도 많이 연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 ETF라는 그 바스켓의 성과도 이렇게 뭐 2달도 채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20% 이상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지금 듭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한 ETF 수익률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랬지만 박 팀장님 지금 뭐 최근 한 달 사이 3개월 뭐 기준 잡기 나름입니다만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인 ETF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다. 있긴 네네. 있는데. 네. 이렇게 ETF 코너를 매주 이렇게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매체에서 뭐 저희를 포함한 매체에서 이렇게 자주 언급되고 모두가 얘기할 때는 발빠르게 저 ETF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산업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네. 어떠한 기업이 위너가 될 것인지 고민하는 그 순간에 시장은 움직이니까. 때문에 네, 그러네요. 그러한 어떤 테마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 잘 바스켓이 구성이 되어 있는 ETF로 좀 빠르게 먼저 진입을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네, 좀 유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뭐 거의 뭐 손만 빠르면 그냥 뭐 빛의 속도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주식과 동일하다고 그러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네. 지금 요 이제 엔비디아가 고민입니다. 네. 엔비디아가 고민인데 이 엔비디아 꺾이면 이제 반도체 ETF 수익률도 꺾일 거예요. 내지는 뭐 수익률이 낮아지거나. 네, 아무래도 뭐 과거에 그런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는 뭐 엔비디아는 300불 때도 비싸다, 400불 비싸다던 게 얘기 지금 네, 700불 그러게요. 왔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점 논란이 당연히 네네.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주가의 싸고 비쌈의 기준이 되는 것은 기업들의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지금 그렇게 많은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이익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해서 환호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2월 21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0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네. 하죠. 실적 발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AI 시장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느 정도로 시장의 기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혹은 낮은 수준으로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의 주가 향방이 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금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도 긍정적인데 주가 빠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 기업을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이지만 그렇게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가 좋다라면 사실 주가는 또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그게 당연한 거고 네. 제1감이고 상식적인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는 네. 얘기는 소위 말해서 미리 다 땡겨 먹었다는 얘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팩트가 딱 그 공개가 된 후에 파티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럴 거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 나쁘고 목요일에- 가이던스도 별론데 날아간다. 네. 이거는 완전 버블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주가 반도체 기업들의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네,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ETF 올라타는 거 괜찮아요, 반도체 쪽?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작년에는 이제 엔비디아를 움직이고 반도체를 움직였던 것은 기대감이라면은 올해는 어떤 좀 증명해내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해에 챗 GPT도 유료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모두 1월, 2월 중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얼마만큼 많은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실적을 내는지 증명이 된다라면은 사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확대가 될 수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오픈 AI의 샘 알트먼이라든지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그 손정희 회장 모두 네. AI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그렇죠.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지속적으로 그 호재가 어떤 호재가 없어지면 또 다른 호재가 생기는 게 지금 AI 그리고 반도체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종목으로 네. 굉장히 좀 두려움이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ETF를 통해서 이 시장을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ETF의 어떤 대표 종목이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용 규정상 한 종목이 3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몰빵을 ETF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어떤 산업의 성장을 믿으신다라면은 네. ETF를 통한 조금은 집중된 분산 투자,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전략을 집중된 분산 투자. 네, 그런 전략을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준비된 아까 저 자료들에 보니까 네. 솔은 안 보여요. 그런데 네. 이제 보니까 지금 또 팀장님 뭐 또 준비하신 게 있더라고. 네. 아니 반도체 소부장 ETF 하면 익숙한데 네. 여기다가 무슨 또 전공정, 후공정을 나눠서 또 ETF를
출시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형 ETF에서도 반도체 ETF가 굉장히 많이 상장이 네. 되고 있는데요. 소울 ETF가 이제 반도체 소보장을 작년에 상장을 하면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뺀 그 아랫단의 밸류체인에 투자하는 ETF를 제공을 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을 본다라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계속 말씀드렸던 AI라는 전방 수요. 두 번째로는 반도체의 전통적인 사이클의 개선, 이 두 가지 요인이 반도체 시장의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이고 있는데 반도체 그 전통적인 사이클의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AI에 집중된 포트폴리오로는 민첩하게 대응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민첩하게 반도체를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두 요인에 대응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분리해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반도체 전공적 ETF는 아무래도 반도체의 전통적인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한 공정이라고 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작년에는 좀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상대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 ETF에는 소재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한솔케미칼, 그리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고압수소 원일린 기업인 HPSP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울 반도체 후공정 ETF는 말 그대로 AI 반도체의 압축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ETF 모두 각각 10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후공정 ETF는 이제 한미 반도체, 그리고 온디바이스 AI의 대표 기업인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좀 ETF의 매력이 또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네.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슈퍼마켓을 만들어가는 것이 ETF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자 지난주에 상장을 했습니다. 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2월 8일 상한가도 기록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지금이라도 또 이렇게 진입해보는 거 괜찮아요. 아무래도 ETF로. 그쵸. 이제 SK하이닉스가 어제 움직였고 지금도 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시장을 확인해 보니까 한미반도체도 높은 상승률을 맞아요. 기록을 예.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반도체라는 게 사실 이제 가격이 제일 나쁜 케이스가 가격은 상승하지만 이익은 상향 조정이 되지 않아서 영원히 비싼 주식이 있고 가격은 상승을 하는 와중에 이익도 같이 상승을 하면서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을 줄여주는 기업들이 네. 가장 좋은 기업일 텐데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 많이 포진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좀 하락 흐름이 이어지는데 개인 투자자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시장 떨어질 때 사네요. 산다기보다는 더 막 파는데 밑에 대놨다가 사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뭐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순매수도 규모가 오늘 뭐 쉬어간다고 봐야죠. 건전한 조정 건전한 정도로 조정. 봐야겠죠. 네, 네, 저희 알겠습니다.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